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박상현 전문위원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또 다른 먹구름 중에 하나는 중국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가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국 경기 좀 회복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봐서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아, 사실은 뭐 중국에 대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도 자주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고요. 어찌 보면 그 중국의 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속도감도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강력한 봉쇄 정책 자체가 예상외로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앞서 얘기 들었던 여러 가지 먹구름 중에서도 사실은 이 중국 경제의 먹구름 자체는 자칫 우리나라 경기 또 세계 경기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화면상에 제가 중국의 주요 이제 지표들을 쭉 이제 최근에 수치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맨 끝에 최근 이제 4월달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상하이 봉쇄가 됐었던 당시에 이제 지표 흐름이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유튜브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사실 좀 박살이 났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맞을 정도로 4월달 중국의 경제 지표는 사실은 그 제2의 우한 쇼크에 버금가는 사실은 좀 충격을 좀 보였고요. 특히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 한 35%, 특히 이제 상하이 지역에서는 4월달에 자동차 판매가 0대다라는 정도로 봉쇄의 어떤 정도를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이 상당 부분 이제 경기에 어떤 충격을 좀 받았고요. 4월달 수치만 보게 되면 사실은 중국 2분기 성장률 자체가 역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림으로 사실은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지표도 지표지만 환율이란 부분, 최근에 역의 위안화라든지 또 중국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는 CDS 화면상에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파란색 역의 위안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거의 90도로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또 우리가 신용에 대한 위기를 보여주는 중국 CDS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진 상황들이고 그것 때문에 원화 환율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봉쇄가 6월 1일 날 풀린다라고 하지만 이 봉쇄가 과연 진짜 풀릴지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좀 불안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경제 봉쇄가 되는 지역이 중국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20%라는 거는 지금 상하이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하면 중국 GDP 한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봉쇄가 6주. 완전 봉쇄가 6주. 지금 이제 상하이 봉쇄가 거의 이제 8주째 가까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중국 성장률이 한 예상보다는 당초 전망치보다는 한 1.7%포인트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가 5.5%였으니까 거의 한 2%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한 3.5%대까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중국 경기 자체가 3%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부양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부양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제가 하나 조금 강조를 드리면 화면상에 지금 중국 제가 실업률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실업률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31개 대도시 실업률 흐름 자체가 지금 6%,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거의 한 7% 가까이 이제 올라서 팬데믹 당시보다도 사실 더 높은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이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봉쇄 정치로 인해서 실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고 그것은 결국 중국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인민의 삶 자체가 이제 피폐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됐을 때 가을 당대를 앞두고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상기에 대한 것들이 명분이 결국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서둘러서 사실은 경기 부양을 좀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그 경기 부양 속도가 사실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좀 긍정적으로 봐서는 6월 1일 날 상하이 봉쇄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 후에 좀 공격적인 부양, 특히 이제 부양이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뭐 어떤 통화 정책 이러한 것들로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강력한 인프라 투자 정책 이것을 통해서 중국이 뭐 이러한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하는 이러한 경기 부양이 나오지 않을까. 또 거기에 지금 시장이 또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소위 이제 빅테크라고 얘기하죠. 그 규제가 사실은 강화되면서 중국 뭐 주식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엉망이 됐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중국이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러한 것 쪽에도 투자를 사실은 또 강하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활력을 좀 불어 넣을 거로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리고 있지만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만큼 좀 액션이 좀 빠르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그 강도 자체가 다소는 좀 미약할 수 있는 그 리스크는 사실 좀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실업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층에서 결국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 자체를 분명히 중심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3분기 뭐 한 2분기 말부터 중국 쪽에서 강한 어떤 경기 부양 이러한 것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또 우리나라 경기에도 결국 하반기 쪽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변수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양 자체가 생각보다는 미진했고 또 상당 부분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 또 중국 경기의 경기의 어떤 경착뿐만 아니라 중국발 신용 위기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서두 1편에서 뭐 좀 하반기 제목 먹구름 경제 뭐 벼락을 동반하나 해서 그 벼락 자체는 다른 벼락보다도 중국발 벼락이 사실은 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사실 좀 잠재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저 뭐 기대 섞인 얘기지만 중국이 조금 강한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면서 여러 가지 좀 리스크를 좀 잠재웠으면 하는 어떤 좀 바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글로벌 대외 이슈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예, 예. 굉장히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예.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향후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유럽 쪽 상황도 사실은 그 칼날의 끝에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맞을 정도로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게 유럽 경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유럽이 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뭐 화면에도 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산 의존도 자체가 거의 40%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한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서에 대한 그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또 화면상에 제가 하나 조금 차트를 보여드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 주요국의 그 전력 가격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를 이렇게 눈여겨 보시게 되면 특히 대표적인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올해 그 전력 가격이 6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뭐 핀란드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올랐으니까 결국 이렇게 에너지의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유럽이 이미 상당 부분 좀 타격을 좀 받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사항들 뭐 조금은 뭐 당분간은 이제 저희가 다행스럽게 여름을 좀 맞고 있어서 사실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어떤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뭐 이러한 충격을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 닥쳤을 때 과연 지금 그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이제 중단을 하고 과연 다른 쪽으로 이제 수입선을 결국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겨울에 그 에너지 대란 가능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한 3분기 말 4분기 초 가서는 유럽 경기의 가장 큰 리스크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행히 그 과정 속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은 좀 소강 또는 뭐 휴전 뭐 이러한 상황으로 좀 돌변을 한다면 다행스러운 부분들일 텐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3분기 말 4분기 초 가서는 뭐 겨울철 에너지 대란과 관련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앞서 이제 칼날 위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쓴 것들 자체가 또 그 좀 화면상에 있는 유럽의 그 소비 심리 또 그 미국 그
유럽의 소비자 물가죠. 그 오렌지색으로 표현돼. 제가 역축으로 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뭐 소비 심리는 왕창 꺾이고 물가는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로 좀 계속 가고 있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럽도 결국은 이제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유럽 어떤 경기 불안 자체를 상당 부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여름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조금 체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또 화면상에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이게 여름 시즌이 되면서 유럽은 이제 관광 시즌입니다. 뭐 또 휴가객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러한 또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활동 자체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여름, 가을 초까지는 분명히 견딜 수 있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홈쇼핑 보게 되면 뭐 유럽 그 관광 모객이 뭐 본격화되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당연히 이제 유럽 경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당장은 뭔가 그렇게 큰 우려의 시각으로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뭐 화면상에 있듯이 아직 유럽 쪽, EU 쪽의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뭐 대부분의 브룸버그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걸 보면은 아직 최악의 상황은 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우려는 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게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3분기 말 4분기 초에 어떤 그러한 시점에서 과연 이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자체가 안정을 찾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럽 경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럽도 유럽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좀 하나 다행스러운 게 그림 그 화면상의 오른쪽에 그 독일 실업률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 또 뒤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상당 부분 내수 경기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당분간 유럽 경기도 좀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대불확실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좀 갖고 있고요. 근데 뭐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또 화면에 좀 뭐 제가 자주 차트를 좀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그림 그 28번 왼쪽 그림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경기 사이클이 분명히 둔화 국면에 들어간 부분은 분명한데, 근데 하나 좀 다행스럽게 그 옆에 그 경제 심리 지수라고 오렌지색으로 이제 표현돼,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기는 듯한 어떤 차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소비 심리하고 이제 그 BSI라고 해서 기업 이제 심리 지수를 이제 합해서 만든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선 지표인데 이게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하고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는 경기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저희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건은 크게 그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하반기 쪽에 과연 이제 수출이 지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조금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상의 그 왼쪽에 제가 미국 수출하고 대중국 수출을 이제 같이 그려놨는데, 최근에 미국 수출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제조업이라든지 투자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돼. 사실 중국 수출 자체가 뭐 앞서 코로나 이러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거는 사실은 뭐 수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내 각종 산업, 사실은 내수 경기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지금 저 대중국 수출 자체가 하반기에 회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 자체가 회복이 되느냐, 특히 경기 부양을 해주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그나마 저희가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은 그 앞서도 뭐 제가 미국 고용이라든지 유럽 고용이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상 좀 우리나라 고용 시장도 생각보다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면 왼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 그 국내 취업자 수 증가인데 상당히 뭐 코로나19 이전 수를 넘어서 훨씬 좋은 수준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고용 시장 자체가 떠받쳐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하반기 국내 경기도 여전히 조금 지지력은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도 이제 저녁 때 뭐 여러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러한 카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조금 이제 붐비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지탱을 해주고 있다. 그것이 고용 시장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국내 경기 흐름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의 어떤 부양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국내 대중국 수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시 반등을 해주고 그것이 반등을 해준다면 국내 뭐 IT 산업 이러한 것들도 덩달아 좋아질 테니까요. 뭐 그러한 심을 가지고 하반기 뭐 연착륙의 그림을 국내 경기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국내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 경기 부양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경기의 어떤 부양 시기 그리고 강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저희가 뭐 중국의 어떤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연초까지의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건 주로 이제 지방 정부를 통한 그렇죠. 지방 정부의 인프라를 통한 어떤 경기 부양이 사실은 주된 어떤 경기 부양이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표보다도 중국의 그 지표 중에 고정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연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금리라든지 지준율, 통화 완화책 자체도 사실은 동시에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자체가 완화가 될 거로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부양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인프라 투자, 재정 부양 통한 그 경기 부양밖에 없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경기 부양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 요번에 그 경기 방어를 위한 경기 부양책 자체는 중앙 정부가 아마 주도를 하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뭐 5월, 6월 달 중국 정부가 특별채라는 어떤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서 규모 자체가 뭐 한 2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정말 그저께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2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각종 인프라, 그 인프라라는 게 꼭 우리가 전통적인 도로나 철도나 이러한 것들만 아니라 뭐 디지털과 관련된 인프라 또는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을 인프라를 이제 건설하는 부분에 돈을 투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위안 정도의 진짜 특별채를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 정책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한 강도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서 환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 전환 변곡점이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가 제일 쉽는 게 이제 환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했지만 이 환율만큼 전망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화면상에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달러 강세 흐름 자체가 예상으로 상당히 강했고 그것 때문에 뭐 20년 만에 지금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최고치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킹 달러 모든 자금이 이제 달러만을 선호하는 어떤 이러한 현상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변곡점이 과연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변곡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좀 저는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변곡이 진짜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겠느냐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3분기 말 정도 가서는 좀 변곡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의 어떤 강세 흐름 자체가 조금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근거로 좀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그 뭐 달러 지수 흐름을 이제 결정하는데 뭐 주요 통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중에도 보면 유로화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아무래도 비중 자체도 크고 상당 부분 이제 그 달러 지수의 흐름을 좀 좌우할 텐데 최근 유로화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지금 1.04, 05에서 왔다가 근데 뭐 자칫하면 이제 1달러, 1유로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좀 유로화가 왜 이렇게 약세냐라는 부분은 뭐 화면상에 제가 유로하고 미국의 정책 금리 차를 그려놨지만 사실은 미국 금리를 올리는데 ECB는 계속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 격차는 벌어지고 자금은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로화는 약세고 이제 달러는 강세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좀 3분기 말 정도 가서 조금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화면상에 조금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그 왼쪽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지금 FOMC 우리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회의가 지금 가까운 뭐 6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얼마만큼 미국이 금리를 올릴까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그 확률로 이제 계산한 게 그 왼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6월 달, 7월 달은 거의 50pp를 인상하는 게, 그러니까 0.5% 포인트를 인상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도 50pp를 올렸고 6월, 7월에도 사실 그 50pp를 올리면서 빅스텝으로 이제 가는 이러한 그림인데 그 빅스텝 자체가 9월 달 가서 결국 완화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9월 달 지금 보게 되면 50pp를 인상, 0.5%를 인상할 확률 자체가 50% 정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좀 물가 압력이 둔화가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돼서 미 연준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좀 금리를 조금 완만하게 올리자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달러 흐름에도 상당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한 8월, 9월 정도 가서 만약 진짜 이제 50bp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약세 쪽으로 돌아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CB 자체도 결국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좀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차트,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정책 금리 차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완화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서 3분기 말 정도 가서는 조금 달러 강세, 킹달러 현상 자체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뭐 제 생각과 달리 뭐 물가 자체가 잘 안 잡히고 뭐 이러한 상황 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달러 강세 기조는 연말까지 좀 이어지겠죠. 근데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 봐서 뭐 킹달러 현상이 뭐 주구장창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원화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그 달러가 3분기를 뭐 좀 긍정적으로 봐서 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도 최근에 뭐 1,300원 뭐 육박을 하는 이러한 그림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1,200 초반대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하나 좀 고민스러운 게 좀 화면에도 있듯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우리나라 정책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했을 때 보면 연말 정도 가서 이게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금리보다 미국 정책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최근에도 이미 뭐 얘기가 되면 자본 유출 뭐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또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 이제 역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됐던 당시 한 2000년이 한 세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시차의 문제일 뿐이지 여하튼 좀 원화에는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이게 너무 역전이 되면 또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른쪽 그림에 있지만 과거 그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자체가 역전이 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 하나 뭐냐라고 보면은 경상수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상수지 자체가 적자 내지는 경상수지 흑자 폭자 자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그 미국과 한국의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해서 뭔가 자금이 빠져나오고 원화가 크게 약세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화라는 거는 우리나라 어떤 경제 펀더멘탈을 결국 반영하는 어떤 대표적인 수치이고요. 뭐 마지막 그 제가 그 화면에도 있긴 하지만 제가 환율은 이제 역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인데 원화가 급격히 약세가 되는 국면의 어떤 국내 경기 흐름은 이제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든지 뭐 이러한 좀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안했을 때 사실은 나타난 부분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경기 하반기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 뭐 1,300원을 훌쩍 넘어서 뭐 더 이렇게 가파른 어떤 상승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뭐 당분간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뭐 1,200원 후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행스럽게 진짜 미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 연말경에는 다시 원화가 좀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대 흐름까지는 사실은 좀 다시 하향되는 이러한 그림을 좀 하반기에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하반기 쪽 뭐 경기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결국 이 먹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거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바라건대 하여튼간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기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벼락은 치지 않기를 뭐 바라는 동시에 먹구름의 일부라도 조금은 좀 완화가 되는 이러한 좀 하반기 경제 그림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좀 제가 이번 전망 자료를 사실은 좀 이렇게 썼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경제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쉽고 깊이 있게 경제 전망 해주셔서 박성현 전문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저희 컨텐츠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